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환회계인데요. 외환회계는 나올 만한 게 또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외국환 회계의 특징,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정리, 그리고 유동성 배열법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그런 자산과 부채 항목에 대한 정의, 그리고 무엇인가, 그리고 회계 처리.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미확정 외화 지급 보증에서 확정 외화 지급 보증으로 바뀌는 난회 계정의 어떤 성격, 그리고 규정,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뱅커 수전스와 슈퍼 수전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요것만 알면 대부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외국한 은행이 외국한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외환회계라고 하죠. 자, 2번이 중요합니다. 외환회계는 외국한 업무 취급함에 따라서 자산, 부채 증감을 복식, 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 계산, 정리하는 걸 말하죠. 자, 은행 회계의 일반적인 특징 외에 환율의 계제, 포지션의 발생, 격지자 간의 대외 거래에 따른 시차의 조정 문제, 통화별 재무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했죠. 자, 별도의 외환 재무 상태표를 작성 기준을 하고 있다. 작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자, 외환회계는 뭐가 특징이라고 했죠? 재무 상태표만 만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라든가 다른 여타의 재무제표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3번. 외화 재무 상태표 작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게 어떤 것이냐.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성 배열법으로 작성한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정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즉시 원화 계정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자, 일반 재무제표 환산되어서 이 공표될 대상이기 때문에 원화 재무상태표의 계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결제계정과 경과계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계정을 경과계정, 그래서 터널 어카운트,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귀착되는 결제계정, 세틀먼 어카운트, 이 두 개가 있다라고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과도기적으로 처리하는 게 경과계정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귀착되는 게 결제계정입니다. 자, 수수료 등이 있어서 복잡하다. 손익 요소가 발생한다라고, 다양한 손익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자, 1번. 외국환 거래에서는 외국 통화, 수표 등 외국환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었죠. 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작성하지 않습니다. 맞고. 자, 네 번째. 환율의 적용은 거래 심마다 통화별, 거래 유형별로 다 하는 거죠. 거래 유형별, 통화별, 결제 방법, 이렇게 통화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각각의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상대적 유동성 배열법, 성격이 쭉 나오죠. 성격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경과계정과 결제계정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은행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해외가 있으면 처음에 환거래 약정을 맺는다고 했죠. 환거래 약정을 맺고 무예치환거래 은행으로 거래를 하다가 거래가 활성화되면 예치환거래 은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치환거래 은행이 되면 이쪽에 해외에 있는 우리 쪽의 계정, 그거를 당방 계정이라고 했죠. 이건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래서 our account 이렇게 부르고요. 자,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에 있는 계정, 이걸 우리가 선방 계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계정이다. 그래서 their account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자산,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부채,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자산, 우리가 줘야 될 돈은 부채, 이런 거죠. 이쪽은 줘야 되니까. 그러겠죠. 송금 보낼 필요 없이 서로 계정에서 차감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하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일치하는데 일치가 잘 안 된다.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수료의 차이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치하는 걸 우리가 일치시키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환대사한다, 리콜스먼트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단방계정,
선방 계정. 뭐 보스트럴 어카운트, 노스트럴 어카운트, 섀도우 어카운트, 액추얼 어카운트 다 불렀죠? 자, 선방 계정은 외국한 은행이 해외 거래 은행에 개설한 자행, 그건 당방입니다. 당방. 해외 환거래 은행이 자행에 개설한 건 선방이에요. 선방.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당발 거래에서 고객에 지급, 외국한 은행이 지급 또는 추진되면 경과 계정을 소멸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외화 타점 계정 또는 국외 본지점 계정의 결제 계정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고, 타발 거래의 경우에는 해외로 우리나라 들어왔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줘야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대체하게 되고 경과 계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환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방, 여기 보면 당발 거래는 우리나라 송금을 보내니까 이쪽에 돈을 받겠죠. 근데 이건 이제 해외에서 돈을 빼갈 거니까 이쪽에서 빼갈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거는 일단 부채로 잡겠죠? 빼게 하면 이제 부채가 감소하겠죠. 마찬가지로 타발 계정은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이쪽에서 빼나가겠죠? 이쪽에서 소멸되는 이런 계정을 밟게 됩니다. 돈을 진짜로 보내는 건 없습니다. 서로 간에 계정만 맞추는 거겠죠? 자, 이렇게. 외환회계에서 난외 계정이 아닌 것은, 난외 계정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항목이 아닌, 이렇게 난외, 주석으로 다는 걸 말했죠? 풋노트다. 자, 확정 외화 지급 보증, 외화 환매 조건 후 대출 채권 매각인데, 외화 발행 금융 채권은 내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부채죠. 은행 입장에서 부채입니다. 부채에 해당돼요. 틀렸죠. 자, 외국한 계정 중 부채 계정이 아닌 것은 조심할 건 외화 콜머니는 부채입니다. 콜론이 자산이죠. 부채 맞죠? 근데 1번에 보면 외화 환매 조건부 대출 채권 매각은 난외 계정입니다. 아직 개정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난외 계정이죠. 자, 외환회계 자산 계정으로 해외 은행에다가 은행이 예치를 한 거예요. 또는 외화 한국은행에다 예치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은행이 나중에 채권이 있는,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외화 예치금이라고 하죠. 해외에다가 또는 한국은행에다가 또는 다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한 걸 우리가 외화 예치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내국 수입 유산은 자산입니까? 자산입니다. 자, 매입 외환도 자산이고요. 외국 통화도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산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예치금을 말하는 거죠. 자, 자산 계정입니다. 예치금은 설명했고, 자, 수출 물품을 선적한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적 서류를 은행에 샀어요. 환원 또는 선적 통지부 예산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했다는 건 은행이 채권을 사고 돈을 먼저 줍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그 매입 채무, 그러니까 외상 수출 채권을 다른 쪽 수입상에게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수출환엄이라고 합니다. 외화 대출금이 아니고 외화 대출은 돈을 빌려준 거고 수출환엄이라고 하죠. 자, 이건 뭡니까? 자산 계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외화 대출금이 아니고 수출환엄입니다. 외화증권은 발행한 정부, 국제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것들을 매입하는 거죠. 주식, CP 등을. 내국 수입 유산수가 뭐죠? 기한부 수입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서 수입 환호음을 수입업자 대신에 다른 애의 결제 위탁해서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 공여를 하는 걸 말합니다. 내국 수입 유산수. 자, 이건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죠. 자, 은행에서 본점에서 수입어음을 인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국 수입 유산수. 수입어음을 진짜로 샀다 이거죠. 수입어음을 인수했습니다. 그럼 차변에는 내국 수입 유산수라고 한 자산이 증가하죠. 대변에는 이제 내가 돈을 줬겠죠. 해외에서 돈을 가져갔겠죠. 외화, 타점, 예치금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간 거죠. 이게 진짜로. 내가 산 거고. 그럼 나중에 이거를 수입상에서 받는 거죠. 그럼 내국 수입 유산수가 들어오게 돼 있고, 나중에 이 내국 수입 유산세에 외화 타점 예치금 쪽에 돈이 들어오겠죠. 여기 빠지고 이쪽에 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해외 지점에 결제 위탁을 할 때 올바른 회계 처리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용장 개설은행이에요. 개설은행이니까 개설을 했겠죠. 개설할 때는 우리가 외화 미확정 외화 지급 보증으로 해서 난외 계정에 이렇게 개설이 되죠. 난외 계정에 개설이 될 겁니다. 근데 결제를 위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차변에 내국수익 유산세,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일단 빠져나갔겠죠.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나가죠? 해외 본점에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차변에는 돈을 이미 준 거예요. 준 거니까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내국수익 유산세가 똑같이 들어오고, 대변에 해외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이때는 신용장 개설은 해외 지점이니까 외화 본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설은행의 해외 지점이니까 외화 본지점이 되는 거겠죠. 자, 해외의 예치원 거래 은행 등에 있는 당방 계정 또는 국외 본지점 계정에 선착이 되었으나 아직 그 귀속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미결제되고 있는 대금, 그러니까 아직 결제되지 않은 거니까 자산이고요. 미결제 외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국외 본지점에 선착이 됐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자산이죠. 자산이긴 한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 그래서 아직 결제가 안 됐다 그래서 미결제 외환이 되는 거고, 자산이죠, 이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빠져나가고 그 대신에 돈이 들어오면은 외화 본지점 쪽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또는 뭐 외화 타점 예치금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또는 외화 본지점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자, 외화 본지점은 우리가 양변 계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차변 계정도 되고 대변 계정도 됩니다. 이거는 자, 설명을 드렸었고, 자, 회계 처리 계정주 계정에서 부채 계정입니다. 외화 예수금 계정은 외화 부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 다음에 외화 별단 예금은 뭐라고 그랬죠? 일시적으로 예수금 성격으로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수표 발행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죠. 자, 미지급 외화는 고객의 의뢰에 의해서 대외 송금을 취결하거나 타 은행이 발행한 여행자 수표를 수탁 판매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송금, 대금, 여행자 수표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매도 외환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판 외환이죠. 자, 매도 외환입니다. 외환. 그래서 실제 지급되거나 위탁은행 등에 대해서 동대금을 결제하는 날까지 대외 채무로 본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TC를 판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해외에 나가서 고객이 사용을 하겠죠. 그럼 TC 살 때 100불을 내고 샀겠죠. 이제 100불을 해외에서 쓰면 해외에서 은행에 청구를 하겠죠. 은행이 돌려주겠죠. 뭐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매도 외환이라고 하죠. 매도 외환이라고 한다. 자, 콜머니는 뭡니까? 자, 보면은 콜머니는 자산 계정의 콜론에 대응되는 부채 계정이다. 맞죠? 조심해야 됩니다. 콜머니는 부채 계정이에요. 콜론이 대출 같아서 자산 계정 같지만, 이게 이제 부채 계정 같지만 자산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콜머니는 콜론에 대응되는 부채 계정이라고 했더니 맞죠? 자, 은행이 일시적인 외화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외국한 은행 간의 거래다. 차입으로 구분된다. 맞고. 자, 외국한 은행이 고객의 대외 거래와 관련해서 예치받은 담보금 및 보증금을 처리하는 외환에게 자산 계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예치받은 담보금,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화 수입 보증금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자, 15번. 금융기관은 주석사항 중 특히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재무상태표에 뭐로 표시하나요? 이 주석사항이 뭐라고 했죠? 난외 계정. 그러니까 풋노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어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풋노트다. 난외 계정이다. 이거는, 난내 계정과 다르게 이런 재무상태표 상에 나오지 않죠? 그냥 바깥에 난외로 작성이 됩니다. 자, 뱅커스전스 방식에서 수입대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신용 공여하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인수라고 하죠. 인수라고 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뱅커 수전스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수출상이 있고 수입상이 있으면 개설은행 쪽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유전스 거래에 있어서 이자를 누가 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출상이 먼저 대금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대금을 먼저 선지급에 따른 선지급 이자를 누가 낼 거냐의 차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지급 이자를 수출상이 내면 슈퍼 수전스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불렀고 수입상이 내면 뱅커 수전스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쪽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 수입상이 있는 나라 쪽에서 내주면 도메스틱 뱅커 수전스 이렇게 불렀고 수출상이 있는 나라 수입상 입장에서 해외에 있는 나라 그럼 오버시 뱅커 수전스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상이 있는 개설은행이 이걸 인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돈을 나가고 송금을 받기 때문에 이때 도메스틱 뱅커 수전스 인수는 내국 수입 유산스라는 개념으로 무슨 계정이라고 했죠? 자산 계정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자산 계정. 자산 계정으로 돈이 들어온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직접 결제하는 건 인수입니다. 인수.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신용장이 개설되면 미확정 외화 지급 보증이고 확정 외화 지급 보증이 되는 건 LG 발급 또는 인수 이런 거래가 있었죠. 그러니까 슈퍼수전스에서 인수하는 거는 다른 나라 은행이 인수하기 때문에 보통 뭐라고 했죠? 확정 외화 지급 보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슈퍼수전스에 대한 인수 계정 처리는 일단 계정 구분은 뭘까요? 난외 계정이고요. 계정 과목은 뭐죠? 확정 외화 지급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난내로 들어오지 않아요. 슈퍼수전스는 그냥 확정 그러니까 인수하면 확정 외화 지급 보증으로 처리하고 아직 난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쪽에서 인수해야 난내로 들어오고 이쪽은 그냥 난외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 있잖아요. 그 슈퍼수전스와 뱅커수전스에 대한 요 관계도 꼭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내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뱅커수전스에서 도메스틱 뱅커수전스에 한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회계 처리 기준의 난외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외화 지급 보증은 주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죠. 난외 계정은 난내에 표시되지 않은 회계 정보를 말하고 우발적인 채무 이런 것들을 주석으로 제공하는 걸 말하죠. 자, 미확정 외화 지급 보증은 수입 신용장 발행, 외화 표시 내국 신용장 발행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슈퍼수전스 방식 기한부 신용장의 발행 목적은 국내에 도착하였으나 선화증권의 원문 서류가 아직 없어서 물건을 못 찾는 거를 뭐라고 그래야죠? 레터 오브 개런티 LG라고 하죠. LG. 그러니까 물건은 왔는데 서류가 아직 안 왔어요. BL의 위기라고 하죠.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 없이 물건을 찾도록 해주는 걸 우리가 LG다라고 하죠. LG. 자, 19번. 대금 결제 방식 중 방식이 다른 것은? 자, 일단 COD, CAD, OA 이렇게 있으면 COD하고 CAD는 동시 송금인데 사후 송금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OA는 완벽한 사후고 우리가 구분할 때 사전 송금은 뭘까요? 이게 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1번하고 3번은 사실 동시죠. 동시고 2번이 사전인데 4번이 완전 사후죠. 두 개를 이제 사후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사후고 2번이 사전이 되겠네요. 자, 추심 방식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DP와 DA가 있죠. 그래서 Document Against Payment 즉시 지급하는 거, Acceptance 방식, 그래서 인수하고 나중에 주는 외상거래 방식이죠. 이게 외상거래 방식이다. 그 다음에 슈퍼수전스의 신용장 발행 시 개종 과목은 뭐냐? 슈퍼수전스는 발행하면 무조건 미확정 외화 지급 보증입니다. 발행할 때는 돼 있죠. 자, 수입 화물이 선적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면 발행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LG죠. LG.
자, 슈퍼주전스를 인수하게 되면 뭐라고 했죠? 난외의 확정 외화 지급 보증이 됩니다. 난외의. 그 다음에 정액 수수료입니다. 정률과 정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액과 정률. 그러니까 정률은 어떤 비율로 나가는 거고, 이건 이제 일정액이 나가는 거겠죠. 수출한 매입 취급 수수료, 양도 수수료, 통지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정액인데, 추심 수수료, 요건 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정률 수수료입니다. 정률 수수료. 그러면 추심 수수료, 외화 현찰 수수료는 다 정률인데, 양도나 통지는 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양도해주거나 통지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단순한 핸들링 차지를 먹는 거죠. 자, 2번이 중요하죠. 그 다음번 문제가 중요하죠. 자, 신용 위험 부담 보상적 성격의 수수료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면 신용위험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뭐 신용장 발행, 인수, 확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급보증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자, 인수, 지급보증, 발행 이런 것들은 신용위험 부담 보상적 성격의 수수료죠. 자, 4번 수출하는 매입이자, 이건 뭐죠? 자금 부담이죠. 그러니까 매입이자 이런 것들은 자금 부담이다라고 설명했죠. 자, 밑에 보면 자금 부담 비용 보상적 성격, 수출한 어음의 매입이자, 어음에 대한 매입이자 이런 것들은 자금 부담인데, 신용장 인수 확인, 그렇죠? 신용장 발행, 인수 확인, 지급보증, 이게 무조건 다 뭐다? 신용 위험 부담적 성격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번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외환액의 특징 설명했던 건데, 2번 보면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자산계정이 아닌 것은 뭐냐? 자, 외국통화, 대여유가증권, 외화증권은 자산계정이 맞는데, 배서음 뭐죠? 배서음은 난외 계정입니다. 자, 이건 난외 계정입니다. 대고객 거래에서 아직 채권 채무 단계의 결제 과정 과목과 대조적인 계정이 뭐냐?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경과 계정이죠. 경과 계정. 자, 외환액의 자산 계정으로서 고객으로부터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코레스은행으로부터 아직 입금될 때까지 이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거. 그러니까 매입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 경과 계정이죠. 매입 외환이라고 했죠. 4번이 정답이 되고, 자, 해외 환거래 은행이 우리나라에 만든 걸 뭐라고 했죠? 선방계정입니다. 선방계정. 2번이 되겠죠. 자, 기한부 수입어음을 인수했어요. 인수하면은 뭐라고 했죠? 자산으로 들어온다고 그랬고, 내국 수입 유산세가 자산이 들어오고, 결제를 위탁했어요? 그러면은 이 해외 은행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타 외화 차입금이 된다. 그래서 인수를 했고 뭐 아직 돈을 준 게 아니니까 기타 외화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한부니까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돈이 바로 나왔다면 외화 타점 예치금에서 빠졌겠죠. 외화 타점 예치금에서. 근데 아직 돈이 나간 게 아니니까 기타 외화 차입금, 빌린 거다 이거죠. 자, 7번에 매입 외환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은행에 산 거예요. 산 건 뭐냐? 외화 표시, 내국 신용장, 수출한 어음, 약속 어음 등이죠. 외화 콜론은 그냥 매입 외환 항목이 아니고 그냥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산 계정 중 매입 외환을 물어봤으니까 2번은 그냥 단기 외화 자금을 말하는 거죠. 외국은행이 고객의 대외 거래와 관련해서 예치받은 당보금 외화 수입 보증금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외환액의 부채 계정인데요. 3번이 중요한데, 외국한 은행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대외 송금을 취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객이 왔어요. 그래서 당발 송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은행의 자산 계정인가요? 아니죠. 이건 나중에 해외에서 돈을 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해외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은행이 잠시 갖고 있는 거고 해외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외환이라고 하죠. 매도 외환. 그러니까 은행에서 산 게 아니고 일단 판 거예요. 부채입니다. 부채. 나중에 요거 이제 외화 타점 예치금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렇겠죠? 미지급 외환이 아니고 매도 외환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대외 계정은 이 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들이 만드는 그런 계정을 외화 계정을 대외 계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좌예금, 보통예금 다 만들 수 있는데, 자, 해외 이주자 계정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해외 이주자는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한 그런 통장을 말하고 대외 계정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 안 돼요? 보통예금, 통지예금 다 되는데 정기 적금이 안 됩니다. 해외 자, 이주자 계정은 적금이 안 돼요. 정기 적금이 안 됩니다. 왜냐? 뭐 모아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이 사람들 돈 갖고 나갈 거잖아요. 이 돈이 우리나라 게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에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외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있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적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4번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자금은 별단 예금이다. 자, 그 다음에 외환에게는 별도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고요. 자, 대내 외화자산과 대외 외화자산을 구분합니다. 다 구분해요. 자, 손익이 복잡하다, 원화 괴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봅시다. 수입업자의 의뢰로 슈퍼슈전스 방식의 기한부 신용장을 개선한 후에 선적서류 인수시 처리하는 계정이 뭐죠? 인수계정이죠. 인수계정. 수입 물품 선취보증 아니죠. 수입 물품 선취보증 LG는 밑에 있죠. 자, 물건은 도착했는데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거고. 자, 무역거래의 대금 방법 중 신용장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DA는 뭘까요? 위에 있는 거. DA는 추심이고, 국제 팩토링은 그냥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죠. CAD는 대금하고 물건하고 같이 바꾸는 건데, 선적지에서 인도하는 거니까 2번이 되겠죠. 슈퍼슈전스. 자, 송금 방식이 뭐냐? 송금 방식은 진짜 송금 보내는 건데, DP는 뭐죠? DP는 추심 방식이고, 상환 방식은 뭘까요? 이거는 신용장 방식이죠. 뱅커스전스도 신용장 방식이죠. OA가 송금 방식이죠. OA는 송금 방식입니다. 근데 사후 송금 방식이죠. 완전한 사후 송금 방식을 말한다. 자, 15번 봅시다. 난외 계정이 되는데요. 난외 계정에 표시되는 건 부외 거래라고 하죠. 4번에 보면 수입 화물이 선적 서류보다 먼저 도착한 다음에 여러 차례 나오네요. 인수 계정이 아니고 확정 외화 지급 보증 계정입니다. 틀렸고, 자, 선적 서류 결제 후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방식이 뭐죠?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걸 우리가 레미턴스 베이스라고 하고, 상환하는 방식을 리임버스먼트 베이스 방식이라고 하죠. 차기 방식. 그러니까 두 개의 은행이 이렇게 예치원 거래 은행 구조로 돼 있어서 이쪽에는 또 이쪽으로 그냥 차기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했죠. 그 뎁트 방식이 있는데, 송금하는 건 진짜로 송금하는 거니까 레미턴스 베이스라고 보통 바르죠. 얘기를 하죠. 자, 추심 방식이 뭐냐? 1번이죠. 1번. 자, 선지급되는 상환은행에서 선지급되는 상환 방식의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는 게 뭘까요? 뱅커수전스, 일란불 신용장, 슈퍼수전스 이런 것들은 뱅커수전스나 슈퍼수전스나 다 상환은행에서 선지급되는 방식인데, 사이트 레미턴스 베이스, 그래서 결제된 은행에서 선지급 상환 방식에 의한 것, 선지급 상환 방식에 의한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했으니까 3번이죠. 3번. 형태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트 레미턴스 베이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9번 LG 발행 시 계정 과목은 어느 것이냐?
LG는 무조건 확정 외화 지급 보증입니다. 20번. 다음 외국한 수수료 종류 중 수수료 체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취급, 추심, 자, 이런 것들은 다 정률 수수료고요. 통지 수수료만 정액 수수료다. 통지, 양도 이런 것들이 라고 있죠. 자, 정률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양도 수수료, 이건 뭐죠? 정액 수수료죠. 추심, 현찰 수수료, 이거는 정률 수수료입니다. 자, 자금 부담, 이건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자금 부담 비용 보상적. 자, 인수 나왔어요. 3번에 인수 뭐죠? 신용위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입이자, 매입이자, 매입이자. 그러니까 매입이자라고 나 있는 건 다 설명했었잖아요. 본강의 때. 그러니까 자금 돈 빌려주고 자금에 대한 회수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신용위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좀 편합니다. 그 외국한 회계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계정하고 부채 계정을 너무 단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된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엄청나게 그 회계 처리하는 거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쉽죠. 그러니까 1과목이나 2과목, 특히 2과목은 영어니까 어려워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